어수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내년 국비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상당히 순조로웠지만 5.18 특별법을 제외한 이 지역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첫 정기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늘은 5.18 특별법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일단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어렵게 이제 오늘 법사위는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에 5.18 역사왜곡 처벌법 이제 금년이 40주년 아닙니까? 5.18이 40주년이어서 그동안에 5.18에 대해서 이 5.18의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역사적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씨가 5.18 국립묘지에 오셔서 직접 사죄도 하고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해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난항을 좀 겪었고요. 오늘 이제 어렵게 통과는 됐는데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에서는 몇 가지가 좀 수정이 됐습니다. 역사 왜곡에 대한 왜곡 날조, 부인 뭐 이런 구체적인 명시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정이 좀 됐고 당초 법안에는 이 처벌 이제 처벌에 대한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다소 낮춰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좀 염려했던 게 이게 이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많이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거기에 넣었었는데 또 이걸 또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 20대 국회 때도 김진태 전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 형태로 이렇게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5.18을 또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거기 달았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폄훼하거나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단서 조항은 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원안보다는 뭐 수정안이 통과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는 큰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5.18 특별법 개정 지역사회가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 개정이 사실은 여야 합의로 좀 순조롭게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21대 이번 정기국회 교수님들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일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5.18 특별법 말씀하신가요? 네. 뭐 그건 이제 뭐 당사자 또 발의하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는 좀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세대에서 누가 정말 이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뭐 말석이지만 대학생 때 뭐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이고 그때 정말 그걸 보면서 분노가 끌어올랐고 정말 그때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그런 분노를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형사처벌한다고 하는 점은 조금 좀 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발표할 때 그때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뭐 부인하거나 무슨 또 뭐 헌법 개정을 주장하거나 하면 처벌받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를 끝내자고 하는 게 우리 그때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의 대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이제 정서적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서적인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허위 사실 유포를 가지고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특히 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하셨습니까? 김진태 의원, 뭐 옛날 김순례 의원했죠. 또 그렇죠. 같이 했던 그 부분이. 그분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 생명 다 끊어졌죠. 지만원 씨 허무맹랑한 얘기 주장하다가 지금 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도 얼마나 대처할 수 있고 가짜 뉴스의 가장 큰 처방은 처벌이 아니라 진짜 뉴스인 거죠. 그게 또 같이 발의하신 게 또 처벌 또 동의한 같이 든 게 또 5.18 진상규명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가지고 진짜 뉴스가 이런 거다. 사실이 이런 거다를 분명히 밝히면 그런 것들을 왜곡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전 어쨌든 그런 과정을 조금 힘들더라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부분은 조금 저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 교수님 오늘 토론 자리가 이제 5.18 특별법을 가지고 찬반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전반적인 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긍정 평가할 거진 한 가지는 그래도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서 헌법상 정한 시한을 지켰다는 그런 점에 좀 긍정적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2014년에 이후에 처음이라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요, 진짜로. 헌법상 정한 시한을 계속 넘겨왔었고 그렇죠, 넘겨왔었고 또 헌법상 시한을 정해 지켜서 통과시키면 여야 합의가 안 됐고. 되게 그런 쪽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내용상은 조금 이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여야 합의로 법정 시간을 지켜서 처리됐다는 것, 그 자체는 좀 긍정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 교수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만 보면 사실 이제 정기국회가 입법을 하는 또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마땅한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접하게 되는 뉴스들은 온통 이제 법무부 중심의 내홍이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도 뭐 추미애 감사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관되게 소재를 빨아들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기국회에서도 내내 사실은 국회와 사실 무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언론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기국회가 뭘 했는지 사실 잘 일반 국민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또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은 권력기관의 개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뭐 해나간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본회의 통과는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렇지만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뭐랄까요 공수처법 개정도 뭐 지금 뭐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시원한 성과를 바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방식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 그래도 더디게 어떻게든 이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뭐랄까요 강자들의 권리가 줄어드는 점에서 확실히 저항이 거세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좀 전에 노동희 교수님도 이거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이렇게 형사처벌할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이제 강자의 표현의 자유와 약자의 표현의 자유가 좀 구분해서 보면 조금 왜 굳이 형사처벌까지 바라는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서 지금 뭔가 사회가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강자들이 누리던 권한들이 줄어들거나 분산되거나 쪼개어지는 이런 과정, 사회적 합의는 무르익었지만 그것이 아직 제도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힘겨루기가 국회 안에서도 국회 바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정기국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두 분 교수님 의견 들으셨으니까 이영석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이제 뭐 노동일 교수님께서 5.18 역사회곡 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5.18에 대한 그 역사적인 표면화 왜곡에 대한 그런 그 진상들을 좀 저희들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의 재판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전두환 5.18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지모아노는 지금도 지난주인가요? 지금 책을 발간해서 지금도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 내려왔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다시 또 그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광주 시민들의 그 상처를 덧내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서 지금은 새롭게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잡는 일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로 대처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형법상의 즉 독일의 홀로코스트 법처럼 그런 역사적 사실 부인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 사실을 왜곡하고 또 날조하고 유포하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 저는 삼아야 된다.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형량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과하지 않는 형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5.18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다 보니까 지금 토론이 갑자기 5.18 특별법에서 붙고 있는데 이건 이미 이제 법이 좀 일정 부분 정리가 된 걸로 보고요. 국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은 논란이 막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이 6년 만에 잘 그 법정 시한 안에 통과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걸 꼽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의원님? 네. 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 정부 예산안이 555조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여기 2조 2천억이 더 추가돼서 558조의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예산이 이제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이 주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지금 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야당도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이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야당의 이번에 그 추경호 간사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적으로 야당이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안을 오래 끌어봤자 큰 실익은 없다 이렇게 야당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국회 선진화법이나 또는 코로나19 상황, 국가적 위기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예산안은 여야가 기한 내에 아까 6년 만에 그렇게 합의 처리하는 그런 좋은 뭐 성격을 거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법은 만들면서 법은 지키지 않는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국회법을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보기에 좋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국가 예산이 그 정부안보다 지금 한 5조가 늘었잖아요. 2조 2천억이 들었어요. 2조 2천억이 최종적으로 들었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역시 모든 게 이제 코로나라는 것으로 수렴이 돼 버리죠. 뭐 늘리든 줄이든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좀 공감대 이루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걸 반대하면 코로나 사태를 뭐 무섭게 보느냐, 가볍게 보느냐 이런 걸 텐데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조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558조라는 어떤 슈퍼 예산인데 이것들이 적절히 쓰이는가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두 차례나 세 차례나 올해 그 추경 예산을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동안 그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선별적이든 갖다 지원한 성과를 좀 잘 분석을 해서 그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좀 돈 쓰임새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뭐 조금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항목 가운데 조정할 수 있다면 뭐 미국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친지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뭐 코로나 사태가 단계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 카페부터 문 닫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하는 이제 뭐 지인인데 40만 불이 넘는 거예요. 지원받은 액수가. 그러니까 정말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문을 닫아도 그리고 정말 그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100만 원씩 준다든가 해가지고 자꾸 그야말로 효과 없는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 마땅치 않은 그런 쓰임새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점검해서 기왕 어떤 큰 엄청난 예산을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쓰는 방향에서 과거 어떤 그 쓴 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점검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원하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이제 지급이 됐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그때 선별적으로 좀 지급이 됐고, 특히 이번에 이제 3차 지원금 같은 경우가 이제 3조 원 규모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핀셋 타겟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뭐 지금 우려를 해주신 것은 이제 당연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네. 예. 지나간 결정된 일들은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오늘 뭐 토론하면서 공수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당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임기 정기국회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게 된 이유 어떤 판단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정기국회 성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성과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개혁입법에 대한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력기관의 개혁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국정원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국정원법 개정을 했고요. 즉 거기에서 이제 대공수사권도 3년 유예는 했습니다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그리고 국내 사찰은 못하게 이렇게 막았고 또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법도 지금 저희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이제 검찰의 개혁, 이 해묵은 숙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인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마지막 활용 점정이 제가 볼 때는 공수처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심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안건 조정위원회를 여야가 뭐 논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쨌든 표결을 통해서 안건 조정위를 통과했고 또 법사위를 통과해서 내일 아마 이제 안건을 상정을 할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 이걸 또 좀 저지하려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때 제가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분이 이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한 회견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 의견이 나왔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 뭐 추윤 사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 그리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한 질타가 많았습니다.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저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개혁에 대한 방해라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수사나 이런 것들은 국가의 정책사항이고 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력을 뭐 수사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희들이 좀 단호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검찰 개혁 문제와 함께 저희들 8명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런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노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 다 뭐 됐으니까
일단은 뭐 제도적인 개혁은 뭐 이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개정안 처리 과정에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야당의 어떤 대처를 조금 문제를 삼았거든요.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반대해오던 것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조금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위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출범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들도 어떤 그 여야가 어차피 추천하는 위원들은 서로 비토하니까 제3의 기관인 그 어떤 대한변협 추천위원 중에서 빨리 처음부터 그걸 찬성해서 대한변협 추천 후보 중에서 선택을 했다면 이와 같이 또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렇게 무리하는 뭐 그런 명분이 사실 없었을 것인데 야당이 전략을 너무 조금 잘못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공수처법 공수처를 만들 때 저도 공수처를 만드는데 반대인데 이 반대가 뭐냐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어떻게 정도로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소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하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하고요. 원래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진 기구니까요. 그리고 수사에 대한 법률적 통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봤는데 이제는 법이 이렇게 바뀌어져 개정이 돼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공수처법에 대한 우려가 뭐였냐면 뭐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사처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누이 얘기한 것들이 바로 야당의 비토권이었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했는데 그걸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공수처 검사들의 어떤 자격 요건도 좀 완화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던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어떤 특정한 법률단체에 속한 사람들만 다 공수처 검사로 뽑을 수 있는 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예. 저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 과정을 그 거친 것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 여당으로서 조금은 일관되지 못한 모습, 메시지 차원에서도 뭐 행동 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겠고 그 부분에서 민주당도 스스로 뭐 어느 정도 사과나 아니면 어떤 뭐랄까 유감의 표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가 한국 정치 4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의 발전 정도가 이제 다른 나라 참고하는 것만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단계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사회적으로 실험해보고 몸소 국민들이 교훈을 얻어가면서 다시 제도를 뜯어고치는 일들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면서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본의가 그러니까 야당에게 공수처장을 임명할 권한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비토권을 통해서 전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공수처의 출범을 가로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당연히 예상 가능한 어떤 우려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또 통제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들이 최근에도 뭐 나왔지만 뭐 건설업자한테 향응 대접받고 근데 100만 원 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받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을 볼 때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기소하느냐 검찰이 스스로 기소하지 않으면 기소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할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려되는 문제들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입법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은 출발하는 게 바람직했고 다만 이게 뒤늦게 이렇게 되는 것도 뭐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회기 마지막까지 끌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여곡절을 빨리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고 뭐랄까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민주당대로 여당으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그
뭐랄까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가 됐건 뭐 국회의원 선거가 됐건 심판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수처장 이번에 추천위원회 위원회 회의 과정의 그 파행들을 저희들이 국민들이 눈으로 보셨잖아요. 보셨고 그 대한변협에서 참여하셨던 분은 뒤에 자기는 공수처 이게 출범을 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난해 저희들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그 숫자가 많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당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야당의 비토권을 받아들여서 이 법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점들이 나타났고 이 비토권 때문에 이제 공수처장의 선정 자체가 추천 자체가 난망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지금 이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이제 좀 지역 현안으로 좀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은 비교적 많이 확보를 했고요. 또 5.18 특별법도 이제 정리가 돼 가는데 그 밖의 법안들, 지역 현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한전공대와 관련된 법안,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법안, 이런 법안들이 사실은 거의 지금 진전이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특법 관련해서도 지금 개정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도 이제 지역의 특혜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이제 일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운영 자체가 난망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기억해 보면 계속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시켜서 국가 예산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법에 다 이게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있어서 상임위 자체에서도 지금 논의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해서 가능하면 정기회가 끝나고 이제 임시회가 소집이 되면 이런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법률안들에 대한 법안 통과를 이제 임시회 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공대와 관련된 법률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약 5천억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이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법안인데 이 부분도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지금 또 막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한 달 전쯤에 이 자리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모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법안들 같이 지지해 주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실상 그렇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뭐 지역구도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에 의원들을 지정을 해서 호남을 끌어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아특법 또 한전공대법 그리고 또 공공항 이전 특별법 이렇게 저희 지역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의 모습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지지율을 좀 얻기 위한 정치적 그런 책략 아니었나 이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정치를 해서는 호남에서 지지율을 얻기가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좀 명확한 입장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안 도와준다고 굉장히 혹평을 하시는데 노 교수님, 네. 이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서진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체 나라에서 전체 골고루 지지를 얻어야 당연한 것이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가지면 거기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눈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추진이 안 됐는지
물론 이제 뭐 그야말로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에 묻혀가지고 이제 제대로 진전이 안 된 건 이해되는데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모든 상임위 지금 과반을 다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저도 이게 좀 공부를 해봤더니 아시아 문화전당 이런 것들은 국립으로 만들어놨으면 국립으로 유지되도록 예산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어느 시간까지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 하드웨어 건물만 만들어놓고 그 뼈대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 뼈대만 만들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좀 해야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진을 해서 국민의힘의 도움을 이끌어내야 사실은 그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뭐 또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도 매 건, 매 사안을 밀어붙이기도 그것도 사실은 좀 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국 교수님 뭐 의견 있으세요? 예, 아니 뭐 노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도움을 바랄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일을 꾸며야 된다, 적극성을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5.18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공감대와 또는 민주당 내 의원 내에서의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다면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공약 사항들이나 다른 입법 사안들이 아직 그렇게 전국적인 문제 또는 국민적 쟁점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 내의 다른 의원들과 좀 더 적극적인 관계 맺기 또는 소통 이런 노력들을 이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더 해주셔야 된다. 근데 예전부터 많이 지적됐던 것들이 우리 지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노력보다는 지역의 지역구 관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신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스킨십을 넓히셔서 그런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공 교수님 지적도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노력도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노동일 교수님 말씀대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은 많은 노력을 여야 합의 처리해 보려는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지금 하고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특법이나 또 한정공대나 이런 법들 같은 경우도 산자위나 문광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다가 지금 이런 난관에 좀 부딪힌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여야 합의 처리를 계속 추진을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예. 자, 내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회의 본회의가 열리는데 내일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당은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버티겠다고 하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뭐 이제 내일 공수처법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걸 대비해서 바로 임시의 소집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이제 자정이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 임시회 바로 공수처법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늦어도 모레까지는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전부 처리가 될 거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후에 여야는 국회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까요?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빨리 국회의 대립이라든지 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다음 보궐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기도 할 텐데 지금은 아직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론 일반 국민들 바라기는 어떻게든 빨리 좀 논의가 정리되기를 바라지만 쉽게 상생 모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힘겨루기가 이번 국회에서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약간 불길한 전망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어쨌든 전체 전국 상황 맞물려서 보자면
민주당과 이제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그런 어떤 범여권이 조금은 좀 뭐 위기감일까요? 그런 것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이 하락하고 특히 이제 호남과 진보층 이런 데서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원인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지역적으로 조금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있고요. 이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세난 오늘 임대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뭐 검찰 내부의 갈등, 검찰과 법무부라고 갈등, 그걸 너무 오래 방치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진작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두 가지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이 진작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해결이 됐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계속 나오면 뭐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뭐 박근혜 정부 때 그랬다, 뭐 했다가 또 다른 또 핑계를 대거나 무슨 뭐 시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치는 뭐 결과적으로 결과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든가 뭐 남 탓이라는 걸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재 집권층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도 빨리 국면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죠. 빨리 개각을 통한다든지 어쨌든 뭐 문책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해가지고서 과거 뭐 YS, DJ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빨리 결단했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이렇게 추미애, 윤석열 두 갈등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진작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죠. 이걸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 이걸 법률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국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에 도전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무슨 원전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책에 공약에 도전했다. 한다면 인사권자가 결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죠. 진작.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사태란 말 많이 쓰지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 가서 다투고 이제 만약에 이제 10일 날 징계위에서 결정이 난다면 또 법정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로 뭐 법률적 문제 이전에 정치적 문제고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빠른 속도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무슨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가지고 간다? 만약에 또 윤석열을 저 검찰총장을 해임해서 대통령이 싸내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나는 이건 법무부에서 징계위에서 결정한 걸 싸야만 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 그걸 납득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정치적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적 결단을 했어야 한다는 것을 진작 여당에서도 그걸 건의하든가 얘기를 해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너무 늦었다. 연말 이전에 다시 또 무슨 뭐 법정 공방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부동산 문제든 이런 문제든 빨리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네 분의 장관들 이제 개각을 결정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0일 날 전반적으로 지금 이 검찰 문제에 대한 또 윤석열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위 결정이 나게 되면 대통령께서 어제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각은 저는 갖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인 국면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가장 화두가 대통령께서도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게 검찰에 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내일 공수처법 통과 뭐 아니면 임시국회 모레 통과에 대한 그런 결과를 보시고 이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실 것으로 저는 또 기대를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정당이 꽤 아픈 질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호남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지지율이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의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방금 노 교수님 지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계속 이런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호남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개혁에 대한 좀 미진함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추스려가고 이제 챙겨가고 그렇게 하면 지지율은 또 이렇게 늘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력기관의 개혁부터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준비해 간다면 다시 또 국민들 지지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예. 권 교수님이 지지율 움직이는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의 지지율 저하 이유와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지지율 저하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을 단지 이제 법적 절차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편향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이제 이 뭐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여전히 그 문제를 법적 절차로만 다루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법적 절차를 어쨌든 끝까지 밟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치 역사에서 나름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분명히 이 사안이 정치적 사안인데 그것을 자꾸 사법의 문제로 자꾸 넘김으로써 그러니까 물론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력조차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답답함을 초래하거든요.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 지역에서 고구마라는 별명을 얻었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뭔가 시원한 어떤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즉 불러서 이런저러한 이유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사표 수리를 할 수도 있을 법한 성격의 문제를 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 다른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훨씬 더 책임이 크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 동시에 우리 지역에서는 반대 이유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각자가 이렇게 좀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보면 언론이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는 야당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뭐냐면 부동산을 하나의 이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화인 것처럼 내버려 두자고 주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오르면은 또 규제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거나 공급을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일관성 없는 비판들이 워낙 많이 가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도 그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제 뚝심 있게 버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지율 하락이 이제 그런 식의 정책 이슈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반응한 결과라기보다는 사실 자연스럽게 추락할 수 있는 지지율 하락, 당연히 모든 임기 말에 가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인데 다분히 이제 그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말을 쓸데없이 이제 많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하락을 늦춰왔던 점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심지어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로까지 실시될 정도로 이제 차기에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고 다만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됐는데 권 교수님 분석대로 이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개혁을 천천히 늦춰서 했기 때문이고 다른 지역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너무 급하게 과격하게 했기 때문이다. 정말 만약에 이 분석이 타당하다면 이거 정말 절묘한 줄타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석 의원 의견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방금 공 교수님 지적했다시피 이 지지율에 대한 그 지역별 원인 이건 좀 다 다르다고 봐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얼마만큼 역동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때는 또 엄청난 비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올라가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정책적인 나름대로 고민들을 좀 해나가면서 지지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 4월이면은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인 입법 과제들을 저희들이 착실히 하나씩 수행해 나가고 권력기관이 최대한 민주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면 방금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셨던 분들도 아마 한 분 한 분 다시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답답함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개혁이 너무 더디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과격하게 간다고 하고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치인들의 절묘한 그런 선택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당은 개혁입법 강행을